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테마 특강에서 46번 임차권에 양도 전대가 있는데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임차권 양도 전대의 대항 요건이라는 것이지 주의할 것은 효력 요건 얘기가 아니죠.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양도 전대하면 전차인은 양수인은 대항할 수 있는 거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양도, 무단 전대가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죠. 유효하죠. 효력 요건이 아니다. 시험 문제가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그 양도 전대가 유효하다면 틀리는 거죠. 무단 전대한 것도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잖아 이렇게요. 또 양도 전대는 누구 보호하려 만든 규정이냐? 이거는 임대인 보호하려 만든 규정. 임대인 보호하려 만든 규정이지 임차인 보호하려 만든 규정이 아니에요. 따라서 편면적 강요죄라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임차권 양도 전대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이게 원래 편면적 강요적 약자 보유전하면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임차 양도 전대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그래야죠. 임대인 보호라 만든 규정이지 임차인 보호라 만든 규정이 아니다. 편면적 강요 규정이 아니다. 반대로 생각하기 쉬워요. 나머지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판례 거기 소개하고 있죠. 판례 소개한 것 중에서 참조 판례 1번 판례요. 원래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했다면 무단 전대는 임대차 해지 사유죠. 원래는 그렇죠.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양도 무단 전대는 임대차 해지 사유인데 판례가 다음 같은 경우는 무단 양도 전대했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있죠. 그렇죠. 자, 뭐가 있었나요? 해지 사유가 아닌 거. 과거에 무단 전대를 이제 와서 알았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다. 해지 사유가 아니에요. 해지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신의 측에 비춰볼 때 무단 전대한 건 맞지만 임대인 동의 없었던 건 맞지만 신의 측에 비춰볼 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무단 전대한 것이 특별히 임대인에게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사료된다면 무단 전대했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이거 해지 사유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건물의 소부분은 작은 부분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양도 전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소부분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더라도 임대차 해지 사유가 아니다. 해지 사유가 아닌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단 전대했더라도. 자,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3번 판례 지상물 매천 건 정도는 뭐 줄줄 나와야죠. 토지임대차에 지상물 매수 청권이라는 것이 있죠. 토지임대차에서 기억나시나요? 지역 매천권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했어요. 좀 간단하게 정리해놨지만요. 지역 매천권은 먼저 이건 토지임대차에서 지역 매천 행사하려면 먼저 원칙이 먼저 갱신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먼저 갱신 청구해야 돼요. 토지 임대기가 끝나는 날 다시 갱신해달라. 갱신을 청구해서 갱신에 응해주지 않았을 때 지역매천권 들어가는 거죠. 또 지역매천권은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 치울 때 토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동의 여부와 관계없다. 동의 받지 않고 지은 건물도 매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무허가 미등 끼어도 관계없고 그것이 토지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냐 여부도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형성권을 반드시 행사하면 반드시 매수에 응해 줘야 한다. 얼마로? 시가로. 기억나시죠? 하지만 이것도 똑같죠. 그렇지만 의무 위반으로 해지당한
임차인에게는 매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해지당한 임차인에게는. 매수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동시 이행의 항변권 주장하면서 토지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건물임대차의 부도매청과 다른 점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에 다 똑같지만요. 건물임대차에서는 동의 받았어야 돼. 토지는 동의 받지 않아도. 건물임대차에서는 부도매청구할 때 갱신청권 행사하지 않아요. 갱신청권 없이 바로 그냥 매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부도매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임대차는 먼저 갱신을 청구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른,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요. 간단한 특징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의적 권리 비교나 있어요. 그 비교해 놓은 거 한번 재미 삼아서 이렇게 졸졸졸졸 읽어보세요. 이렇게 별 얘기는 아니니까요. 자, 요 얘기는 봐주시고. 다만, 거기 쭉 내려오다 보면, 다른 얘기 다 봤죠. 법정갱신도 봤고, 갱신청권 얘기도 지난 타임에 적어줬잖아요. 증액 제한.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증액 제한이요. 증감청권. 올릴 수 있어요. 전세금 증감청권, 차임 증감청권, 지료 증감청권 다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증액 제한이 있는 것이 세 군데 있죠. 사정병이 생기더라도 1년에 1회 이상 증액할 수 없고 한번 올릴 때 얼마 초과하지 말라는 증액 제한 딱 세 군데만 있다. 이 세 군데 말고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증액 제한 없다. 자, 전세 등기난 전세권은 얼마에서 올리면 안 돼? 1년에 20분의 1, 5% 증액 제한. 5% 이상 증액하는 거 안 돼요. 주거용 주택임대차, 주형 건물 1년에 몇 프로? 역시 20분의 1, 5% 이상 증액할 수 없다. 상가보호법을 정받는 소액 상인들은 1년에 얼마요? 여기는 100분의 9, 즉 9% 증액 제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세 군데 말고는 뭐 지상권, 주택도 상가도 아닌 일반 토지건물 임대차에서는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한다면 없다. 딱 세 군데만 딱 증액 제한이 있다. 전세권 5%, 주택임대차 5%, 상가법을 처음한 소액상인 9%. 이 세 군데 말고는 꼭 기억하셔야 돼.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말 없다는 거. 그 하나만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정리해 놓은 거 재미삼아서 한번 차근차근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자, 민사특별법이지만 이제 뭐 테마 47번에 이제 주택임대 관련되는 주요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주요 판례를 논하기 전에 한두 가지 얘기를 먼저 볼게요. 자, 이제 어디다 보면 이번에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게 있다. 개정된 거. 새로 시행된 거 있다. 개정된 내용. 요거 한번 적어봐야죠. 왜? 개정된 내용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뭐가 개정됐느냐. 첫째, 이 법은 자연인에 한해서만 보호받고 법인은 주택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법인 중 예외적으로 누구는 이 법에 따라 보호받아요. 우리가 다른 법인은 안 되는데 토지주택공사, 다른 말로 LH공사, 지방공사, SH공사 얘들은 서민들의 주거사회 안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통으로 아파트 얻어서 싸게 임대 줄 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확정월자 받고 전입신고했다면 대항력, 우선면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이 법에 보호받는 법인, 이 법을 처음 받는 법인이에요. 또 하나 이번에 신설됐죠.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은 이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중소기업이 뭐 숙소로 쓰려고 총각사원들 아파트 2개를 전세를 얻었다. 그러면 그 법인 명의로 계약 맺었더라도 확정월자 받고 직원이 전입신고했다면 이 법에 따라 우선 변제 인정해 주겠다. 이게 한 명이 추가된 거죠. 신설된 거에서 이게 추가됐고, 두 번째는요. 이 주택임대보호법도 필요하다면 동사무소 가서 다른 임차인들이 자료 열람, 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그전에는요. 사생활 보호에 따라서 어느 집에 새 들어올 사람이 동사무소 가서 다른 세입자가 확정일지 언제 찍었는지 보증 얼마인지 봅시다. 좀 열람합시다. 절대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느 주택에 들어올 세입자들은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장부도 열람할 수 있고 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상가보호법에서만 있었어요. 상가는 세무서장한테 상가보호법, 상가 임차인들 자료 제시 열람 공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무서장은 정당이 없이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주택 동사무소 이게 안 됐었는데 요번에 신설됐다. 똑같은 이제 신설됐다. 요게 이제 서로 신설된 개정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전에 2013년까지 얼마였냐? 이거 보증 월세를 14%까지 전환해요. 14%. 14%까지 전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월세 전환할 때. 너무 높다 그래서 14%가 아니라 이제 14%에서 얼마로 바뀌었느냐 그러면 10%, 10.5%라도 좋아요. 10% 이렇게요. 낮췄어요. 월세 전환할 때는 14%가 아니라 이제 10% 이상 전환하면 안 돼. 10% 봐주셔야죠. 요거 하나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이 바뀌었잖아요.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 바뀐 건 제가 꼭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요. 서울에서 9,500 이하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봐야죠. 3,200만 원까지. 기타 수도권에서 8천만 원 이하인 차는 2,700까지. 그렇죠. 요거요. 보통 다 외우잖아. 좋아요. 서울과 수도권만 보통 물어요. 이렇게요. 기타 뭐 광역시 뭐 이런 데서 6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였죠? 2천만 원까지 되는 것이고 4,500일 때 1,400까지 500까지 된다. 요거 바뀐 거 숫자. 최우선 변제금 바뀐 거. 특히 서울과 수도권까지만 외워두세요. 요거 바뀐 거다. 그래서 바뀐 내용은 반드시 묻는다. 봐주시고요. 자, 중요 판례들은 이런데 한 번씩 여기 대항력 관련된 판례 테마 47번이에요. 테마 47번에 주임법에 관련되는 그 대항력 관련 주민과 관련된 판례들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테마 47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하나 반드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한 번씩 뭐 논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외우셔야 되는데 특히 거기서도 4번 판례 좀 주의해 주시고요. 주택보호법의 적용 대상 여부에서 4번이요. 4번. 자, 4번에 보시면 자, 4번 중요한 얘기죠. 4번에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것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수의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빌려준 돈을 주택 임차보증으로 전환은 괜찮은데 주거 목적 없이 이 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 받는 목적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돈 받는 목적으로 빌려준 돈을 임차보증금을 해서 전입신고 해놨더라도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다. 무효다. 무효. 주거 목적 있어야지. 돈 받는 수단으로 확정일자 이용하고 돈 받는 수단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이용해 우선변 최선변제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행위다. 다른 채권 속이는 가장행위로서 이것은 무효이다. 이것은 가장행위예요. 다른 채권자를 속여서 내 돈 먼저 받으려는 가장행위로서 돈 받는 수단으로 실제 주거 목적 없이 돈 받는 수단으로 최우선 변제 또는 확정일자 받아서 이용해 먹는 것은 가장행위로서 통정표시 무효이다. 주거 목적이 있어야지. 돈 받는 수단 쓰는 것은 무효이다. 꼭 기억하세요. 요 얘기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요. 4번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번에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 이 길에 다음날 대항력이 발사 대항력에서는 대항력에서는요. 그 2번 판례 좀 봐주셔야죠. 2번 판례. 낙찰대금 지급기일 지급이 이전에 선순위 근저한 걸 소멸한 경우에는 후순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전입해 신고했을 때는 이미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주택 경매에 들어가면 내가 경매를 들어가면 내가 전입 신고한 날에 아무도 나보다 앞섰던 선담보권자 한 명도 없을 때만 대항력이 있어서 경락자한테 집을 비우지 않고 인도거절할 수 있는데 한 명에도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다면 경매 시 대항력이 없어서 경락자 나타나면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입신고가 있었는데 경락대 완납되기 전에 나보다 앞섰던 선순위를 내가 대입변제 갚아버렸어요. 경락대 들어오기 전에 대입변제인 바람에 갚아버린 바람에 이제 전입신고한 날짜보다 앞서는 선수 단복 한 명도 없다면 이제라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는 역으로 이제라도 취득해서 경락자 나타나면 집인도 거절하면서 주장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은 이게 나중에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순위 담보권을 대입변제해서 모두 갚아버렸다면 이제라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 집인도 거절할 수 있다. 경락자한테 이렇게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특히나 대항력에서 우리 요점 정리한 대항력에서 4번 얘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제가 강조했던 얘기죠. 4번 판례. 주민등록 직권말소예요. 주민등록의 직권말소 어떻게 될 것이냐. 기억나시나요? 담당 관공서가 정상적으로 전입신고한 세입자를 우장 전입자라고 잘못 판단해서 똑바른 전입신고를 직권 말소시켰더라. 살고 있는 세입자를 직권 말소시켰는데 어떻게 말소복되냐 중요하다 했죠. 어떻게 말소복되냐가 직권 말소된 것이 이 다음에 주민등록법 같은 말소복하더라도 소정의 이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말소복됐거나 이것이 재등록됐을 때는 이 사람은 언제로 돌아간다? 자, 이 사람이 최초로 전입한 날은 3월 3일 전입신고해놓은 사람을 5월 3일 날 잘못 직권 말소했어요. 그래서 9월 3일 날 약 4개월 만에 주민등록법 소정 이 절차를 거쳐서 9월 3일 날 말소 회복시켰어요. 얘는 언제로 돌아간다? 얘는 최초의 전입일인 3월 3일로 돌아가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무 불이익도 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말소 회복도 어떻게 했느냐? 주민등록법 소정 이 절차가 아니라 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제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 말소 회복됐다. 다른 구제 절차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주민등록법 소정 이 절차가 아니라 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구제 절차에 따라서 말소 회복됐을 때는 얘는 언제 돌아가는 거예요? 최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소 회복한 날에 9월 3일 날 이날에 대항력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말소 회복한 날 이날에 대항력 취득하는 거지 최초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선의 3자가 껴버리면 선의 3자를 보호할 것이냐 여부가 달라졌잖아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죠. 자, 제가 요거는 강의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요거요. 얘는 9월 3일부로 대항력 취득하는 거지 최초 전입에 돌아가지 않는다. 어떻게 말소 회복했냐 중요하다. 요 얘기 다시 한번 강조에 강조. 이게 가장 전입신 관련된 주민들 가장 날 확률이 큰 거예요. 여기 봐주시고요. 자, 나머지들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또 대항력에서 또 중요한 건 이거 직권말소 얘기가 제일 중요했고 두 번째 중요했던 얘기는 우리 그 대항력 판례 6번에 보면 거기요 기억 얘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임대아파트. 자, 요 얘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대항력 그러면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한 이길자 꼭 들어. 대항력을 이길자가 들어가요. 이길 0시부터예요. 근데 기억해보면요. 본래 임대아파트가 다 전대됐어요. 원래 임대아파트는 전대가 안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전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임대아파트를 받은 사람이 서울에 임대아파트 받았는데 부산으로 발령났다. 그럼 전대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래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임대아파트 10년 살다가 10년 뒤에는 분양 전환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대를 놓고 있다가 본래 임차인이 언젠가 분양 전환 받으면 본래 임차인이 분양 전환 받아서 소유권 이전 이 길이 아니라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즉시로 이 길이 아니라 즉시 요게 포인트예요. 즉시로 전차인은 대항력 취득하는 거지. 본래 임차인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해서
소유권 이전 능력 이 길로부터 그러면 안 된다. 이 길이 아니라 이것만은 즉시 단 하나의 예외예요. 단 하나의 예외다. 나머지는 대항력 그러면 이 길로부터 다 이 길자 붙여야 돼요. 하지만 임대아파트 전대했을 때 그 전차인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 임차인이 분양전에서 소유권 이전 능력한 즉시로지. 이건 즉시로지. 이 길이 아니다. 즉시 거기 하나 똥을 쳐놓으셔야죠. 이것만은. 자, 왜 그런지 설명해. 요거 하나. 대항력이 이 길이 아니라 즉시. 이전 능력한 즉시로. 요 두 개가 제가 설명한 두 개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차근차근 봐주셔야죠. 물론요. 일일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봐주셔야 되지만 그게 제일 중요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별것들은 아닌데요. 보증금 회수, 우선변제권 뭐 요 얘기는 얼마인지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들이 확정일자 받는 우선변제권. 그렇죠? 우선변제권도 배당을 신청하여야 우선변제 주지. 배당 신청 안 하면 우선변제 안 해준다. 또 우선변제권이란 말은 주택이 경매당했을 때만 써먹는 것이지 경매가 아니면 우선변제로만 쓰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집주인한테 집이 매매돼서 세입자 끼고 매매됐어요. 세입자 새로운 집주인한테 매수인한테 나타나서 확정일자 들이밀면서 우선변제라는 말은 없다 그랬어요. 또 확정일자 받는 임대수 원본에는 몇 월 며칠 얼마 돈을 줬다는 것만 표시되면 되는 거지. 확정일자 받는 임대계약서는 혹시 동호수가 빠졌더라도 관계없다. 확정일자 받는 임대계약서는 3자한테 공시한 장부가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몇 월 며칠 돈 얼마 줬는지 이 보증 속일까 봐 이거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임대계약서는 동호수가 명칭이 빠져도 관계없다. 또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면제 신청했더라도 이 다음에 경락되면서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받아오려면 경락자에게 집을 인도한 사실을 확인한 사료를 갖고 와야지 내준다. 그렇죠? 또 확정일자,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날짜 따지는 거 몇 번 이거 해봤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지 이 정도 얘기는 뭐 다시 논하진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봐주시고요. 개정된 내용이라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테마 48번에 상가보호법이죠. 작년에는 24회 때는 상가보호법을 내지 않았죠. 원래 상가보호법 반드시 한 문제 내야 돼요. 근데 왜 안 냈느냐. 작년 시험에는 상가보호법의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뭐 개정 입법안이 작년 7월 달에 발표났단 말이에요. 통과는 안 됐지만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 반드시 나오죠. 그렇지만 나오지만 어디가 나와요? 역시 바뀐 부분이 나오죠. 바뀐 부분. 다른 거 뭐 낼 거 있습니까? 바뀐 부분이죠. 그래서 테마 살펴 상가보호법에서 개정된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보증금 액수가 올랐다. 대폭 올랐다. 그래서 상가보호법을 정맞는 보증금은 서울에서 얼마죠? 4억 원 이하인자. 예전에는 이게 뭐 3억 원이었죠. 4억 원 이하인자.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3억 원 이하인자. 기타 광역시 이 액수가 외우셔야 돼.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으로 들어와요. 광역시에서는 2억 4천 이하인자. 기타 지역, 기타 시, 읍면지역은 1억 8천 이하인자만 이 법에 대법원. 이거 액수 오른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나온다. 다만 상가보호법에서 보증금을 계산할 때, 보증금을 논할 때 항상 보증금에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100을 해 보증금에 합쳐줘야죠. 그래서 서울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150만 원 내고 계약만 해서 150만 원. 150만 원 내고 계약했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얼마 되는 거면 100을 하면 1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짜리예요? 총 3억 5천짜리야.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산시켜라. 그렇죠. 요거 이하인자만. 바뀐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여기 하나 이제 보증금이 올랐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바뀐 게 있죠. 상가보호법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이 받기 전에는 연리 15%예요. 15%까지 전환할 수 있어요. 15%. 너무 많다 그래서 15%가
12%로 바뀌었어요. 12% 이상 전환하는 거 안 된다, 이제. 월세자는 몇 프로? 12%. 주택은 몇 프로예요, 주택은? 주택은 10%. 상가법 12%까지 전환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바뀌었고, 세 번째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 뭐냐면요. 이 상가법법에서는 갱신청구권이 있어요, 갱신청구권. 다시 한번 갱신해달라. 이 갱신청구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초 계약일부터 최초 계약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부터가 아니에요. 상가법을 적용하는 상가 임차인들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까지. 그건 틀린 거예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5년이라면 처음에 2년 계약이었다면 다시 5년 7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7년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5년이 아니에요. 그걸 속인단 말이에요. 만료일부터 5년이 아니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가 임대인은 정단이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돼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상가보호법에서 이 갱신청구권만은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바뀐 이게 이제 국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거예요. 최초부터 5년까지 갱신청구권은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한다. 서울에서 보증금액이 4억 초과예요. 나 보면 10억이야. 10억짜리 보증금도 갱신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갱신청구권만은 보증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점포 사업 임차인은 최초 5년까지 갱신청구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보증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모두 인정한다. 근데 갱신 거절 사유, 갱신 청구했을 때 다음 같은 8가지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거기서 하나 이제 추가됐죠. 개정된 법보에서. 거기 보면 갱신 거절 7호요.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상가 임대인 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가 됐죠. 요게. 그냥 재건축을 했더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 걸면 귀걸이라서 다 내쫓는 거예요. 나 재건축할 건데 지금 2층짜리 건물 때려부시고 4층을 칠 건데 할 말이 없어. 이걸 구체적으로 보완했어요. 개정된 법에서. 재건축에서 갱신 거절할 수 있는데 사전에 미리 고지한 경우 맨 처음에 상가 사무실 임대계약 맺을 때부터 이건요 2018년에 재건축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임대계약 맺겠습니까? 라고 임대계약 맺을 때 미리 고지했어요. 몇 년도에 재건축한다고. 이 경우에는 거절했어요. 고지한 경우 미리. 두 번째는 재건축하기 위해서 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갱신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재건축하는 사유가 왜 재건축하는 거냐? 사유가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안전의 우려 때문에 재건축할 때 구체적이어야 돼요. 안전 우려 때문에 재건축할 때 그때 갱신 거절 했어요. 그냥 안 돼요. 세 번째는 갱신 거절 사유에 재건축이 들어가 있는데 세 번째는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내 거만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도시 무슨 지구로 택지 무슨 지구로 지정되면서 용산 일대가 다 재건축해요. 다른 법령에 재건축할 때 그때 이 세 가지 경우만 갱신 거절이야.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재건축 원인으로 갱신 못한다. 미리 고지한 경우 안전 우려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꼭 기억하셔요. 이게 개정된 거예요. 이게 신설된 거예요. 요한 볼 줄 알면 돼요. 나머진 뭐 재미삼아 읽을 정도지 나머진 별다른 것도 없어요. 자, 그런 얘기고요. 가담법이죠. 가담법 이런 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 가담법에서도 딱 두 군데만 보세요. 가담법 들어오면서 거기 테마 49번 전에 2번에 별표 쳐야죠. 적용범위 누가 이 법을 적용받아서 소유권 취할 수 있는 거냐. 적용범위는요. 거기 보면요. 안 되는 게 있죠. 질권, 저당권, 전세권만은 전세권, 저당, 질권 단번에 못 잡는다. 등기 등록하는 동산도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채권만 잡아라. 판례에 따르면 소비대차 채권에 한해서만 잡아야지. 돈을 빌려서 쌀을 빌려줬건 빌려준 채권만 잡아야지. 다른 채권 잡아봤자
입법 적용 없다. 소유권 취득 못한다. 오로지 뭐만 잡아라? 소비대차채권만 잡아라. 또 예약 당시 목적물 가격이 빌려준 원리금 채권을 목적물 가격이 초과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만 예약 당시가 바로 돈 빌리는 날 목적물 가격이 빌려준 원리금 채권에도 미달될 때는 이 법 적용 없다. 왜? 이 법은 폭리를 방지하는 거야. 그러면 빌려준 돈 10억인데 담보 잡은 건 5억이 5억. 10억 못 갚아서 5억짜리 갖는 거 폭리 아니다. 미달될 땐 그냥 가지면 돼. 이 법 적용받을 필요 없어요. 청산을 거칠 필요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죠. 요 얘기가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봐주시고 다만 테마 49번에서 정리해놨죠. 이거 가장 쉽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다 암기이기 때문에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테마 49번에 있는 청산 절차. 반드시 봐줘야 돼요. 청산 절차요. 그래서 그 1번에 청산 실행 통지 절차, 그 실행 통지 및 청산 기간.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 빠지면 아직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 2번에 쭉 내려가면 청산금 얘기 있어요. 1번 청산금 얘기. 다 설명은 안 드려요. 요거 정도 또 체크해 주시고 청산금 얘기. 그 다음에 쭉 밑에 가면 청산금 4번 얘기 4번에 보면 채무자 등의 특히나 이제 주의할 걸 보는 거예요.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 특히나 청산금 얘기 4번에 채무자 말소 청구권. 채무자는 청산 유예 기간 2개월이 지났더라도 실제로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받은 기, 양도함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 돈 갚을 기에는 청산 기간 내에만 돈 갚을 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지급받기 전까지. 하지만 지급받기 전까지 돈 갚고 말소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이것도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제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이미 선의의 3자 생겨버리면 이제 와서 돈 갚는다고 해서 말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번에 이것도 중요해요. 후순위 권리자 보호. 후순위 권리자 보호.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요.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제가 체크한 거요. 체크한 건 1번에 청산 실행 통지 및 청산 기간. 요거요. 이렇게요. 요 정도는 특히나 더 주의해서 봐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암기이기 때문에 이해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제가 심화 강의에서 칠판에 그림 그려가면서 외우자래요. 청산 절차. 청산 실행 통지 후 청산 유예 2개월 보장, 청산 유예 기간 지나는 청산금 지급, 그리고 본등기. 이 절차를 밟아야지. 이 절차가 끝나버리면 본등기 냈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여기요. 테마에서는 특히나 그 후순위 권리자 보호까지도 봐주셔야 돼. 거기까지만 쭉 봐주셔야죠. 다 굵은 글씨요.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집합법인데요. 집합법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이제 집합권법도 이제 한 문제예요. 작년엔 2문제 나왔지만 작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보호법이 개정 논의 때문에 문제를 3문제 냈는데 한 문제밖에 못 냈어요. 그 한 문제 낸 거를 집합법을 2문제, 가장 2문제 옮겨왔는데 이제는 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 50번 정도 얘기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50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셔야지 이게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테마 50번에서 공용 부분이요. 이 공용 부분에 관련된 얘기 특히 요거 한번 간단하게 쉽게 정리해놨어요. 샤프펜 되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읽어주세요. 테마 50번에 설명은 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용 부분에서 특히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 공용 부분 3번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처분의 지분의 일체성,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제13조 3번이요. 요거 주의하셔야죠.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절대 분리처분할 수 없다. 절대로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건 특이하고도 안 된다. 또
공용 부분은 공유로 하지만 절대 불침할 수 없고 공용 부분, 복도 엘리베이터는 공용 부분은 공유지만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전유 부분에다 등기하면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득실 변경은 따라오는 거죠. 왜? 공용은 값고 등기부가 없잖아요. 요 얘기. 그 다음에 4번 이야기. 4번. 공용물의 사용 수익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 수익, 엘리베이터 복도 어떻게 쓸 것이냐.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누구든지 평등하게. 또 자기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쫓아. 테니스는 테니스 치는 거고 노인정 노인만 오시는 거지. 나는 테니스장 배드민턴 치라고요. 노인정에 노인 없다 애들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 용도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용도에 따라 누구든지 지분 비율이 아니라 평등하게. 그 얘기 정도 봐주시고 7번에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추정. 잘 모를 때는 하자는 어디에 있는 걸 추정한다? 잘 모를 때는 공용의 하자를 추정하기 때문에 공동관리비에서 그 하자를 수선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용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인하여 타인의 손해를 가할 때는 하자는 공유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유 하자로 추정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8번 얘기가 특히 중요하죠. 체납관리비 어떻게 될 것이냐. 연체료 체납관리비 어떻게 될 것이냐. 체납관리비 무조건 승계하는데 일체 체납관리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콕 찍어서 공용의 체납관리비만 승계하는 거지. 전유의 체납관리비 승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체납관리비는 무조건 승계하면 안 돼요. 콕 찍어서 공용의 체납관리비는 무조건 신소자 승계받는다. 승계받지만 이때 연체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죠. 요 얘기, 요 정도 제가 체크한 거. 뭐 이 정도의 한 문제 그냥 운명 거는 거죠. 뭐 우리가 주택관리사, 아파트 관리소장 되는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모든 거 할 수는 없어요. 요 정도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마 51번에 이제 정족수, 이거 좀 암기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정족수 얘기가 좀 나오는데 뭐만 외우면 되냐. 5분의 4 정족수 5분의 4 요것만 기억하세요. 5분의 4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4분의 3 과반수 생각하지 마시고 5분의 4 재건축 결의 5분의 4 건물 가격에 건물이 공유 멸실됐을 때 그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상이 소요될 때는 그때는 5분의 4 찬성으로 재건축할 건지 복구할 건지 결정한다. 그리고 1번 5분의 4 2번. 근데 3번 뭡니까? 서면결의죠. 서면결의. 모여서 집회결하지 못하고 동대표가 도장 받아달 때 서면결의할 때는 얼마를 받아와라? 5분의 4를 받아오면 집회결의를 본다. 모이지 못해서 도장 받으랄 때는 동대표 회장 같은 사람 도장 받을 때는 5분의 4의 도장을 받아오면 집회결의로 본다. 이 세 가지만 5분의 4 외우세요. 5분의 4 정도는. 혹시 객관식 모르는 거니까 이 정도면 봐주셔야 돼. 나머지 그렇게 볼 필요 없고요. 나머지 정리를 해놨지만 나머지 정족수는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그 다음에 테마 52번이죠. 마지막 재건축이죠. 재건축 그래도 난 하나만 보려면 재건축만 보여요. 재건축 이게 참 양이 많아요. 하나만 보자면 재건축 얘기가 제일 유력하죠. 재건축 얘기 그거 정리해놨어요. 정족수 5분의 4 결의사항 뭘 결의해야 되는 것이냐 5분의 4로 그럼 재건축 반대자의 최고는 반대최고 무슨 최고여라? 서면최고. 서면최고 바꿔도 이결이 지나도록 대답이 없다면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한 거로 본다. 대답이 무답이라면 참여 아니한 걸로 다시 몇 개월 내? 다시 2개월 내? 2월? 2개월 내.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 청구한다. 시가로 매도 청구하면 팔고 떠내린다. 언제까지 매도 청구하라? 2개월 내. 2월. 이때 시가란 정당히 평가된 감정평가한 것도 아니고 주변시를 고려한 것도 아닌 시가란 재건축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자,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런 정도 얘기.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건축에서는 2번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2번. 그 재건축에서 2번 얘기 보면 구분 소유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302호, 303호 이거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그 얘기를 자세히 정리해놨죠. 근데 자세 정리는 별거 아니에요. 거기 한 번 정도 쫙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참조 판례 마지막에 있는 참조 판례 정도 봐주시면 감사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다 암기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한 것만 보라는 거예요. 딴 거 교과서 볼 수도 없고 교과서보다 오히려 더 이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 판례까지 딱 참조 판례 딱 3개예요. 요거 딱 정리해줘서 이렇게 좀 마무리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마 특강은 우리가 뭐 교과서 기본 강의 심화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는 게 아니라 자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반복하면 좁혀 나가는 거야. 처음에 넓었던 걸 다시 좁히고 또 좁혀서 요 정도 얘기만 빠른 속도로 한 2-3번 정도 정독하면 복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주는데 더 의의가 있는 거지 짧은 시간에 모든 강의 하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힘내셔야 돼요. 이때쯤 오면 여러 가지 엉망이 돼요. 엉망이. 막 뭐 공부한다고 뭐 주부분들은 뭐 집안은 개판이 죄송합니다. 집안은 엉망이고 엉망진창이고 뭐 학생분들은 학교 다니다가 중개사 공부가 난리가 아니고 아주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방향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고생한 거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지만 언제까지 채우면 된다. 10월 25일까지 채우면 되는 거지. 지금 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된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부족한 거 하나씩 채워서 10월 25일 날 60점 되면 붙는 거야. 수석이 60점이지 90점 100점이 아니에요. 절대평가는 딱 점으로 붙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다 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